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오늘 아침 6시 32분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자, 먼저 민지수 기자, 이 우주 발사체 발사, 북한이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9분에 발사된 이 발사체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 조선중앙통신이 1시간 만에 이 프로젝트 실패했다. 이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시동 비정상으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실패를 인정한 북한, 조만간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애초 발사 기한으로 예고했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추가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군은 이 서해 해상에서 이 추락한 이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 이 물체를 수거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물체가 우주 발사체 물체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 흰색 몸체에 붉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에 원통의 연결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나머지 발사체 전부 수거해서 실제적인 기능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는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렸고요,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 문자도 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란 아침이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미국 폰인데 여기까지 그냥 경보가 울리길래 그런 점에서 좀 놀랐어요. 버스에서 이제 나오면서 문자 받았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경보가 울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고, 단체 채팅방에 이제 여러 연락이 왔었고, 이제 다른 부모님이나 이제 연락 온 게 괜찮냐는 연락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경보 발령이라고는 돼 있는데 사실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경계인가 어떤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혹시나 동원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걱정도 하고, 출근은 해야 되니까 출근 걱정도 되고 뭐 그런 마음이죠. 네. So we thought it might be a mistake or an error. That may be why people didn't respond to it. 김지진 변호사도 아침에 사이렌 소리 들으셨죠? 네. 듣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일단 뭐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사실 알람을 끄고 좀 자고 있었는데, 네. 원래는 좀 일찍 일어나는데 사실 이 경계 공보 때문에 잠에서 깨긴 했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라서 깼고, 내용 보고 이제 저런 뭐 대피 관련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놀랬고, 근데 뭐 개별 이제 우리 시민분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이걸 뭐 MBTI별로 나눠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MBTI별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냥 바로 그냥 잠에서 깬 정도 하고 그냥 다시 잠에 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반응들을 좀 알아보려고 저도 주변에 좀 전화들을 많이 돌려봤습니다. 네. 보면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변호사님이 주변에 계신데, 저야 이제 가족들하고 살고 있지만 네. 혼자 사시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 거, 서울에 사이렌이 울린 것도 사실 몇십 년 만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도 뭐 그렇고.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이 쓰는 이제 포탈도 갑자기 좀 마비가 된 상황이고 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셔갖고 실제로 막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갈 준비까지 막 다 하셨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사례도 들었고, 뭐 개별적으로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놀란 건 사실이고, 또 실제로 대피 준비를 하신 분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한 시민분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 특히 이제 일본도 경계 경보가 울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경계 경보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던지 아니면 대피소로 대피를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모두가 집에 있을 만한 시각이잖아요. 6시 반이면. 이때 대피라는 게 과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사실 실제 전쟁이 나면 집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전문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혼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전 6시 32분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요. 그로부터 9분 뒤 6시 41분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인데, 서울에 발령한 경계경보, 지금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저는 이 문자 보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대피를 준비하라는 건가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경계경보만 발령됐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뭐 매우 이제 서울시에서 급하게 좀 처리를 하느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김지인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 경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행정기관들이 이제 지자체나 행정기관들이 그 무게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전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민방공 경보 체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적의 침공에 의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에 경보를 울리는 거고 네. 대피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시에 이거를 울리면은 1,000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대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하고 이 경보를 울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서울시장에 사과도 했지만은 이런 거를 지금 너무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쉽게 판단을 해가지고 경보 체계를 울려서 굉장히 큰 혼선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보 체계를 어떻게 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경계경보 사이렌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과잉 대응일전정 오발령은 아니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안전 문자 자체 여부라기보다는요. 네. 물론 이것을 받고 놀라신 분들의 우려나 걱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내용의 부실함입니다. 내용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잉 대응일지언정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육하 원칙에 맞게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잘 기재되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경계경보 발령 대피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을 우리 국민이 받게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면 다 혼란을 쓸어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도 아침에 문자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네.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경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경보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만에 하나 실전일 때, 실제 위기 상황일 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문자여야 된다. 이 부분이 비판의 초점이어야 하는 것이지 네. 별일 아닌데 왜 문자였느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간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문자 자체보다 저는 내용의 부실함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민희숙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조만간 북한이 2차 발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그때는 혼란만큼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링 밖으로 나간 김일성 선수다. 이런 점이 문제다라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야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전투력을 갖춰야 되는데 집권당의 최고위가 좀 약체로 구성이 되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또 링 밖으로 나간 이 김일 선수가 계속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음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신을 링 밖에 있는 프로레슬러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최고위원은 그만큼 전투력이 강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자, 국민의힘은 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후보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국민의힘 내에 한 의원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느냐.
혹시 뭐 들러리냐. 사실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4천만 원 내고 이게 뭐 가성비가 나오냐. 민지수 기자, 지금 이용호 의원 발언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고위원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원래 이 최고위원 자리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옆에 계시지만 이 당 대표와 함께 정당의 이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렇죠. 또 스피커로서 뭐 언론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재원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의 연임 구설수로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역할에 몰입을 하다가 자칫 현재 지역구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는 계산 판단 하에 또 무엇보다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할 말 별로 없고요. 없어요? 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호 의원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아쉽고 이 오인회라는 게 막 별도의 비선 이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매일 아침에 이제 김기현 대표 주재로 당 사무총장과 또 부총장급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접 임명한 고위 당직자들이 전략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걸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느 당에나 다 있는 기구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 전에 사전 회의를 하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 전에 사전 회의를 하거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저희가 매일 그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은 또 각자가 방송 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구 관리 등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당내 이 의원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일일이 막 반박하고 팩트 체크하기보다는 이런 좀 비판적 인식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고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인회라는 이 표현, 뭐 비선이 아니고 이 회의 전에 사전 회의를 하는 그 멤버일 것이다라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좀 추측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최고위원 후보에 5명이 지원을 했고요. 자격 심사를 통해서 3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니 너 중앙회장 할 때는 말도 잘하더니 왜 그렇게 버벅대냐고 많이 혼났습니다. 사투를 좀 덜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정없이 사투리 써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준일 에디터, 김가람 전 청년 최고위원인데 말투 들어보면 이제 호남 분이세요. 호남에 지금 청년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강조하는 타이틀이 모두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좀 주류가 아닌 좀 비주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호남 특히 그리고 이제 청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을 또 넣을 필요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이제 너무 이를테면은 약간 언론 플레이들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 플레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이제 강하게 유력하다 이런 것들이 당의 뭐 고위 관계자 그게 뭐 윤핵관이라고 부르든 누구라고 부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혹시 이게 군부를 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후보들이 이게 공정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뽑을 때 윤심 논란하고 저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정해 놓고 이렇게 조금 군불 떼고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조금 이런 방식이 좀 맞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위원, 이게 어차피 뭐 선거는 중립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진짜가 맞아요? 라고 여쭤보면 안 되죠, 제가? 네, 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뭐 단일 추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세 분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서 이 유튜브를 통한 토론도 하게 되고요. 우리 전국이 위원분들이 약 800명 네. 정도 됩니다. 800분이 조금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가 지금 채워야 될 부분이 뭔가 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들어봤는데 링 밖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링 밖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장혜찬 최고위원? 뭐 아무래도 방송 출연을 워낙 자주 하셨으니까 방송 등지에서 이 여론전이라던가 이 미디어전을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또 이 저희 당의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방송 출연 별로 잘 안 하는 걸로 방송가에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잘 메워서 만약 적재적소에서 정부를 지원 사격하고 민주당의 모순이나 이런 부분을 꼬집는다면 그러면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평가가 호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네. 정치라는 건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정치적 복권을 모색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가장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링 안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 반칙도 쓰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환호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호를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반칙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비유를 든 건데 그 예전에 이제 박치기왕이었던 맞아요. 김일 선수가 링 밖으로 나가서 철제 의자로 옛날에 머리도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제 뭐 이제 안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밖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불법을 저지르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세게 얘기하겠다. 최고위원으로서는 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도 좀 강하게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전에 보면은 예. 링 밖에서 좀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그 징계도 받고 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게 강성 지지층한테 너무 세게 속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거친 말도 나오고 아니면은 안에서는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잡음도 양당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이 훌륭하신 분이고 뭐 잘 적절하게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당 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참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 이것도 뭐 반칙하는 거 아니야? 잘못 뭐 설화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좀 잘 적절히 제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뭐 누구가 됐든요, 정치인들이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이라도 밖에 나가서 참 많은 환호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칙이 없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했을 때 그 환호가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다음 달 9일 날 실시됩니다. 그 되면 저희가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국회의원이 왜 국회가 열리는데 안 나가느냐. 일은 해야 되겠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고 만약 검찰 조사가 있으면은 그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당신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국회의원이 국회도 안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상임위에 나갈 거예요. 자맹을 이어나가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저희 키워드도 있죠. 곧 활동 재개하나 슬슬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지난주에 김남국 의원이 전화가 와서 상임위가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서 상임위 출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지역구 사무실에 갔던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딱 바로 포착이 됐고, 오늘 오전에 또 보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도 왔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슬슬 뭐 결심이 좀 섰을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린 것 같고요. 이제 좀 폭풍처럼 언론 보도가 좀 쏟아지는 거를 좀 소나기를 피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를 좀 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맹도 좋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받으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은 징계 30일 이내 출석 정지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어차피 지금 출석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제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부르겠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활동을 재개를 하고 공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는 것 같아요.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계속 자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해명 정도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황과 자명 동안 뭘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정도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뭐 입장문을 내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할 정도면 혹시나 이재명 대표하고도 교감이 있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얘기 조언 뭐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친명 그룹하고는 충분히 어떤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친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당에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면 이게 법사위잖아요. 뭐 지금 뭐 사보임 얘기도 나오는데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법사위원의 자격이 없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도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수사 받아야 되는 입장, 수사가 개시된 입장으로 법사위에서 수사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을 민주당은 지난 정부 최강욱 전 의원 지금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도 아직은 의원이죠. 곧 전 의원이 되시겠지만 2심까지 이제 의원직 박탈 형해하는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계속 두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 법상이나 국회 관행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어느 상임위로 오든 동료 의원들이 다 기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상임위의 활동이나 질의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김남국 의원한테 몰려가서 코인 어떻게 됐느냐, 앞뒤 안 맞는 해명, 이건 왜 이런 것이냐, 왜 틀리냐, 난장판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다른 데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이 자기 상임위로 오는 거 별로 반기지 않을 거예요. 김남국 의원도 국회에 등장하면 당분간은 기자들을 몰고 다닐 겁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지금 두문불출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말처럼 뻔뻔하게 국회 활동한다고 해서 그냥 무마될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인 변호사, 변재일 위원장이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김준일 에디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윤리위에서 나오라고 불렀을 때 안 나오면 징계수위 높아질 수 있다. 어제 윤리위가요. 최장 그 자문 심사 기간이 최장 60일인데 이거를 한 달로 줄였어요. 네. 그만큼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말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징계가 높아질 수 있겠다. 그냥 나오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여유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규정상은 이제 윤리특위에 강제로 뭐 출석을 하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처럼 마치 뭐 체포해서 강제로 오게 한다.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아까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금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본인이 갑자기 뭐 사이버 공간에 불쑥 나타나고 특정 휴게소에 나타나고 마치 보면은 지명수배라도 내린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거의 뭐 수배자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본인이 지금 윤리특위에서 뭐 강제로 끌고 오고 이걸 떠나서 이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 본인이 빨리 나와가지고 지금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본인이 입을 다물고 이렇게 자맹을 하니까 의혹만 증폭되고 있어요. 지금 뭐 업비트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금 세탁 의혹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2021년부터 지금 투자했다고 하는데 내용 알려진 거 보면 실제로 2016년인가요? 16년 정도에 투자를 시작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재 가치로는 한 140억 원 된다고 합니다. 무려. 그럼 본인이 어쨌든 또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빨리 나와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뭐 윤리특위에서 강제로 뭐 이 출석시키고 이럴 의무는 없고 다만 이제 조사 기간 자체를 지금 당기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한 10일 정도 하자고 하는데 이슈가 이슈인 만큼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조만간 김남국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여야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어찌 좀 비슷하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될 수도 있다. 스스로 어떤 그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서적 측면을 정말 위반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열흘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이 나는 여기에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랬어요. 정치 생명은 이미 잃었어요. 그럼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김준일 에디터. 지금 뭐 종합해보면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려놓을까요? 내려놓는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내려놓을 사람이었으면은 뭐 진작에 내려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의사는 없어 보여요. 뭐 본인이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대선 자금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억울해했거든요.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정황상으로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해 충돌이나 뭐 겸직 금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지금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만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상임위에서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누가 뭐래도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이후에 어떤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좀 자숙을 하고 나중에 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면 돌파하는 예전에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 이제 부친의 이제 땅 투기 의혹이 생겼을 때 뭐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김남국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게 봐라 정치를 본인이 계속 정치하고 싶다라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버틴다고 좀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국회 윤리특위가 절차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빨리 땡겨서 이르면 7월 중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좀 수위가 나올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위원. 근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제명 못할 거다 이런 취지 발언하셨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수행실장이었고 그렇죠. 7인회라는 최측근 그룹 소속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NFT 펀드나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또 P2E 게임 합법화 등등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 폭등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공약과 이벤트들을 벌였습니다. 결국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을 이재명에서 떼어내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 제명 절차까지 본인이 원치 않는데 밟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보호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또 폭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 부담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그룹이 느낄 것이고 이 윤리특위에서 제명하라고 한다고 제명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투표해야죠. 그러려면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가 제명안에 찬성 표시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태도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이 국회의원 제명까지 동의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짧게 한 가지씩 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김준일 에디터,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이 어저께 이제 목세 상임위원장 선출하려다가 어제 못했어요. 일각에서 뭐 내분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혹시 개파간 갈등 이런 게 좀 불거지는 건가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꼭 친명 비명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수가 보통 이제 3선 이상이 그렇죠.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이거에 이해관계가 갈등이 항상 있었고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불거지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혁신위를 만드는 일부터 혁신위원장 모시는 일 등등해서 이제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거에 같이 얹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그렇게 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좀 다수 야당인데 좀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최대한 본인들의 좀 욕심들을 내려놓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장희찬 최고위원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철험의 소속인 이수진 의원 발언 논란이에요. 뭐 물론 아실 거예요. 어제 뭐 유튜브 방송 나와서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해서 지금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세요? 이게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데 참 21대 국회에 참담한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수진 의원 지역구가 서울 동작을입니다. 동작이죠. 동작을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대선 때 득표율이죠. 그러면 본인 지역구의 주민들 과반 이상이 싫어 죽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조금만 한 겹만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판단력도 없는 분, 상임이나 장관 청문회에서 저분 어제 숙취가 심하신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국민으로부터 듣는 분이 거액의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를 받는다는 건 참 개탄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 발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의겸 한동훈 또 저격, 검은 뿔테 안경 쓴 깡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밀란 쿤델라 소설에는요. 사랑은 은유에서 시작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김의겸 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 대신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과 한 장관 이 두 사람의 지독하다면 지독한 인연 이미 여의도에선 아주 유명한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당시 배치된 형사의 기본 임무는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이었다. 경찰이 마약 성과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제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네. 아니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그 말씀씨는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혀. 합니다.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김 의원이 꺼낸 이 복수의 화신 이야기, 한동훈 장관과 MBC 기자라는 등장인물이 아니었다면 이 방송국 뉴스룸의 압수수색 가능했을까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청문회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MBC 기자의 집, 그리고 MBC 보도국 뉴스룸, 그리고 국회 사무처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완전 검찰의 직권 남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복수에 나선 것입니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했던 보도를 처음으로 했던 그 MBC 기자를 복수하듯이 이렇게 압수수색해내는 것에 대해서 네, 어제 상암동 M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이 경찰과 MBC 노조 대치 상황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이곳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부당한 공무집행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은 난 거 없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MBC가 영장 집행하도록 아니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주십시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본보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 정권 실세의 한동훈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과연 MBC 기자가 아니었다면 또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나올 사안이었는가. 네, 사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 장관 이번 사건에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번 사건 김민석 강서구 구의원 한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네받았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근데 민주당 측이랑은 일을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험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유출된 자료들 민주당 의원과 MBC 기자를 거쳐 한 매체로 건너간 정황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당시 이 매체는 10여 년 전 한 장관에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한 시민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분이 뭐 목사셨는데 그분이 뭐 목회하는 데다 주변에다가 뭐 문제있다고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논란이 됐던 해당 매체의 후신인 한 인터넷 매체는요, 지난해 연말에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해 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이 집 주소를 노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네, 이번 MBC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 공세 유신 체제로 돌아간 것 아니냐. 여기에 어제 대통령이 임기 2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한 것과 연관지어서 비판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 맞습니까? MBC 기자와 공영방송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고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방송 시작 직전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김의겸 의원 발언에 대한 뭔가 반박성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전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국무위원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 놔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민주당의 막말 수위 정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막말로 유명한 장경태 최고위원부터 김의겸 의원.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고요. 뭐 EU 대사 발언 왜곡이나 청담동 술자리 등 입에 담기만 하면 대부분 다 가짜 뉴스인 것도 참 양아치스럽고.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양아치라는 단어가 비속어 아니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행동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김의겸 의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라도 나서서 국무위원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뭔지 좀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민주당 당 대표가 조금 전 SNS에 올린 내용, 이번 압수수색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또 사적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경찰청 나가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또 직접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최근 부쩍 장애로 자주 나가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을 보는 것 같다라는 논평을 좀 하고 싶고요. 지난 정부에서 채널A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진보 진영 언론이 어떤 기사를 남겼는가 한번 돌아보면 지금 하는 이런 주장들이 결국 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MBC 제3노조에 의하면 2017년 12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난 정부 방송 관련 적폐 수사한다고 MBC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반대하지 않고 MBC 사장실까지 압수수색 나온 수사관들을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언론 타담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이중적인 논리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그런데 지금 이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개인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이번 수사에 그런 지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 충돌의 여지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들 앞에서 뭐 이런저런 공개적으로. 얘기 했잖아요. 본인은 피해자다 등등 뭐 경찰이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더라도 뭐 아주 속된 말로 보니까 알아서 경찰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뭐 긴다. 그래서 오바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가 있으면은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들이 오고 이거에 대해서 과거 이제 뭐 이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받아보고 그거를 이제 취재를 했거든요. MBC가 그래서 받아본 것이고 열린공감 TV에 이제 전달을 한 건데 열린공감 TV가 언론인이 아니냐 그리고 전달한 것이 법이 문제가 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외근하는 기자들은 본인 노트북 들고 다니고 민지숙 기자도 취재해 보셔서 아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굳이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거는 경찰이 조금 이건 액션을 이제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서모 씨 열린공감 TV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김 구의원한테 넘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처벌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원이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증거를 여기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관련 증거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소명이 되면 압수수색이 나가는 건 맞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뭐 언론사다 이런 네. 부분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내용도 보면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관련된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압수수색이 들어온 아마 수색 영장에도 그렇게 범위가 좁혀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에 어긋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든 심지어 법무법인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뉴플리 답변 중에 나온 이 표현과 관련해서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개인 SNS에 올린 이런 표현을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에서는요. 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지진 변호사. 이게 기존에 알려진 이른바 아빠 찬스가 6건인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이게 더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게 한 6건 정도 되는데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 추가적으로 한 5건 정도가 늘어나 지금 총 한 11건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5급 이상 간부 정도만 한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계속 지금 범위를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자나 뭐 관련 직급 불문하고 조사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본인들은 이제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온 것도 있는 게 송범석 사무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내부 문건에 채용 관련 내부 문건에 심지어 그 본인 딸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상황 그것까지 지금 나와 있었고 이거면 어떻게 보면 누가 보기에도 아니 채용 관련 내부 문건에 자녀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다? 이건 뭐 내정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김기현 대표도 이거 완전 복마전이다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논란이 더욱 좀 확산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지금 공정이 화두가 된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니까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아빠 찬스에 더해서요. 아빠 친구 찬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직접 채용 면접에 나타난 겁니다. 면접관으로 나와서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가 3년 전 선관위 경력 채용이 됐는데 당시 면접평가 항목 15개 가운데 14개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3사람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요. 이번 문제가 불거지고 20여일이 지나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요, 선관위 이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이어서 좀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의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선관위의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가 답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렇게 무능한 선관위원장인데 무슨 염치로 저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불공정 채용, 자녀의 특혜 채용이 처음에 4명이랬다가 6명, 11명,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관위 고위직들의 해명도 매번 바뀌고 꼬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선관위원장이 제대로 기강을 잡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심각한 불공정 채용 문제가 벌어지면 기관의 장이 책임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취준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저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아니 선관위에 외부 인사 넣으면 그게 장악이 되나요? 선관위 장악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혜주 씨를 상임 선관위원으로 넣는 그 정도 인사는 해야 뭐 선관위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설마 뭐 대선 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넣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외부의 공정한 인사를 기용해서 이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 뿌리부터 개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관위 개혁, 뭐 선관위 장악이라고 말하면 조혜주 위원을 임명했던 민주당의 얼굴만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래서요, 이 여당에서는 이 사무총장 자리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고 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적 중립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이 더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왜 선관위가 지금까지 내부 인사들을 이렇게 기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대법관 바쁘니까 이거 상징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사실상 이제 위원장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관급이고요.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어떤 뭐 이 경력이 있다, 예전에 진보적 발언을 했다, 보수적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관위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이 되면은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좀 조직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만은 어떻게 중립성을 담보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다 압박하고 있는 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눈초리가 뭐 국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합리적으로 좀 여야가 그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일전에 전에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또 이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했는데 보니까는 선관위가 지금 60년 동안 한 번도 외부한테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의 어떤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게요. 이게 좀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그 독립성을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가 되는 연원을 보면 사실 3.15 부정선거까지도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상 선거 관리는 행정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행정자치부나 관련 뭐 내무 관련 부서에서 맡는 게 맞는데 당시 이제 그 부정선거 여파로 있어서 선관위를 독립시킨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이게 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선관위가 마치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 같은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우린 독립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십시오. 말씀 잘 해주셨지만 소쿠리 투표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죠. 또 이전에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고
또 심지어 국정원에서 보안 감사를 해야 된다. 북한의 어떤 해킹 시도에 이것도 거부했고 지금 최근 오늘 또 단독으로 나온 거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지했던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을 몰아준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선관위 독립성 문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선관위가요,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쇄신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